차가운 소금바람이 턱을 스칩니다. 숙성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 미정아, 잠깐만. 문이 제 마른 소금 냄새 속으로 가라앉았죠. 저는 이완함입니다. 올해 68. 통영중앙시장에서 남해 반찬이라는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손맛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숫자에도 강해졌죠. 장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남편 병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뒤편 숙성실로 향했습니다. 멸치젓이랑 명란젓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고리가 또 걸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러더군요. 이것 또 끼었네. 노란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문고리 수리 의뢰. 오늘 중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증거 없이 소리치지 않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개점 준비를 하다 보니 며느리 미정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요즘 미정이는 부쩍 일찍 나옵니다. 전에는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전 10시쯤 왔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 멸치 배송 확인하셨어요? 응, 다 확인했어. 새벽에 들어왔더라고.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류 접수됐죠? 시행은 조용히 부탁드려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전화를 끄는 미정이는 금방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사정이 더 급한가? 가게 확장하려다 실패한 뒤로 미정이 표정이 가끔 어둡습니다. 가게 앞에 설치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단 겁니다. 집 쪽에도 하나 더 달아뒀죠. 정만수 회장님이 권하셨거든요. 만수 형은 시장 상인회 회장입니다. 저랑 30년 지기죠. CCTV 달아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만수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CCTV가 제 목숨을 구할 줄은요. 저녁 무렵 손자 서준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학원 가는 길에 들른 겁니다. 할머니, 오늘 과학 발표 준비했어요. 그래, 무슨 주제인데? 저체온이랑 체온 유지요. 서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서준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숙성실 문고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내일 꼭 수리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죠.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 햇살이 시장 바닥을 비춥니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장부 정리를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잔금 일정을 확인하거든요. 현금 흐름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미정이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는 가게 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영목이지 상담 브로셔였습니다. 지난달에 은행 직원이 나눠준 거였죠. 아, 그거. 은행에서 준 거야. 필요 없으니까 버려. 어머니, 이거 괜찮은 제도예요. 집 담보로 생활비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집은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정이는 브로셔를 계산대 옆에 놓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제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일부러 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들 대성이가 들렀습니다.
화러 운반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더군요. 얼굴에 피곤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요. 그래, 뭐 해줄까? 아무거나요. 엄마 손맛이 최고니까. 대성이는 웃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가게 확장이 실패한 뒤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만수형이 들렀습니다. 시장 순찰을 도는 길이었죠. 화남아, 요즘 장사는 어때? 그냥 그래. 먹고 살만해. 그나저나 CCTV 잘 작동하지? 응, 덕분에 잘 쓰고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백업 서버 위치도 알려줄게. 우리 시장 전체 CCTV가 거기 연결돼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백업 서버가 얼마나 중요해질지 말이죠.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매출을 비교하고 적자 메뉴를 체크했죠. 어묵볶음이 요즘 잘 안 나갑니다. 이 메뉴는 다음 달부터 빼야겠다고 적었습니다. 미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장부 정리해. 요즘 손으로 다 쓰세요? 컴퓨터로 하면 편한데. 나는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해. 숫자가 눈에 들어오거든. 미정이는 장부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 장부에는 시간까지 적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왔고 언제 갔는지 다 기록되죠.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저체온증이 뭔지 아세요? 글쎄, 추워서 생기는 거 아닐까? 맞아요.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서준이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거야? 아니요. 엄마가 이 주제 어떠냐고 물어봐서요. 미정이가요. 저는 속으로 무언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의 전화 통화, 영목이지 브로셔, 서준이의 발표 주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죠.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 생긴 본능입니다.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부터 찬바람이 시장을 휩쓸었죠. 저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손님이 끊긴 사이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젓갈 상태 좀 같이 봐요. 멸치젓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미정이를 따라 숙성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금 냄새가 진했죠. 숙성실 안은 영하 3도를 유지합니다. 어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기요, 왼쪽 선반. 미정이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멸치젓 통을 열어봤죠.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죠. 저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미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긴 겁니다. 미정아, 문 좀 열어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조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발끝이 시렸습니다.
숙성실 온도는 영하 3도.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서준이가 말했던 저체온증이 떠올랐죠.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계산대에 두고 온 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얼음 깨기 갈고리, 소금 삽 온도계. 저는 갈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문틈에 밀어 넣어봤죠. 조금씩 틈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졌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갈고리로 계속 문틈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비상 벤트 레버가 보였습니다. 대성이가 예전에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숙성실 문은 안에서 열리는 안전장치가 있다고요. 저는 갈고리를 뻗어 레버를 걸었습니다.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가게 앞을 보니 미정이가 손님한테 반찬을 포장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미정이가 놀란 척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었어. 문이요? 문 고장인가 봐요. 제가 수리기사 다시 불러볼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가둔 겁니다. 손님이 끊긴 틈에 숙성실 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문고리 위쪽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었던 흔적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만수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CCTV 백업 어디서 보는 거라고 했죠? 만수 형은 의아해하면서도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그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저녁에 서준이가 왔습니다. 서준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죠. 가게 문을 닫고 백업 서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관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오후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USB가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성실 문이 닫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죠.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USB를 꽂고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숙성실 문 앞이 보였습니다. 10시 10분. 제가 미정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분 뒤 미정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미정이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문고리 위쪽에 재빨리 묶었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해 봤죠. 각도가 낮아서 희미했지만 케이블 타이 끝이 보였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둔 겁니다. 일부러요. 계획적으로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로 갔습니다. 미정이도 어제처럼 출근했죠. 어머니, 어제 놀라셨죠? 문 고장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서웠어. 다행히 나올 수 있었지만 저는 미정이 얼굴을 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속았을 겁니다. 오전 내내 손님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수 형이 들렀습니다. 저는 형을 창고 쪽으로 불렀습니다. 형, 영상 확인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문을 묶었던 일, 미정이의 행동. 만수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남아, 조심해야 해. 이건 심각한 일이야. 알아. 그래서 증거를 더 모으려고. 오후에 서준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학원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가게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죠. 할머니. 응? 할 말이 있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그때 미정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이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준아, 숙제 다 했어? 집에 가자. 미정이는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저를 돌아봤죠.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숙성실 문 앞을 지나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감기약을 샀습니다. 어제 추위에 노출돼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는 왜 저를 가뒀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영목이지 브로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뒤져 보험 서류를 찾았죠. 실손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가입한 지 10년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특약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상해 특약, 입원 특약. 제가 가입한 적 없는 항목이었죠.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특약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위임장과 도장이 첨부돼 있어서 처리됐습니다.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목이지로 집을 담보 잡고 보험 특약을 추가한 뒤 사고를 위장해서 저를 없애려는 계획. 그리고 보험금과 담보금을 챙기려는 거였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폰 가게에 들렀습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 복구할 수 있어요? 삭제된 거요? 시간 좀 걸리는데 할 수는 있어요. 부탁드려요. 급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맡기고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습니다. 미정이도 여전히 출근했죠.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정이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또 깜빡하셨네요. 아침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뭘? 어제 명란젓 재고 확인하자고 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줬는데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1,000원 더 드려야죠. 아니, 맞는데? 어머니, 요즘 계산도 자주 틀리시네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정이는 손님한테 사과하며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변 상인들한테도 슬쩍 말을 흘리더군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상인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일주일 뒤 폰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역 복구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종이를 내밀었죠. 삭제된 문자랑 통화 내역 여기 있어요. 보험사 외주 TM 번호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삭제된 문자도 있었죠. 보일러 점검 일정 안내 문자였습니다. 제가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이거 언제 삭제됐는지 알 수 있어요? 사흘 전이네요. 사흘 전. 그날 미정이가 제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날입니다. 그때 삭제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할머니,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자꾸 깜빡하신다고. 서준아. 미정이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숙였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나 괜찮아. 어머니. 미정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챙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정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계산된 말투였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난 괜찮아. 병원 안 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거실에서 대성이와 미정이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마저 속고 있다는 게 서러웠죠. 다음 날 만수 형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형, 미정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저는 최근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만수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모았어? 숙성실 영상, 통화 내역, 보험 서류. 근데 아직 부족해. 조심해, 화남아.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녹음기가 나왔죠. 병수가 쓰던 겁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작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네, 보일러 서비스 센터입니다. 점검 문자 보냈어요? 고객님 댁 주소로 신청이 들어와서요. 내가 신청 안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가족분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미정이 말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바로 미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보일러 점검 신청했어? 네.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거야?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잊으신 거 아니에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신청 안 했어. 점검도 필요 없으니까 취소할게. 하지만 보일러 오래됐잖아요. 필요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서비스 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취소했죠. 미정이의 계획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미정이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미정이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시도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죠.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왜 그래? 서준이는 대답 대신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서준이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죠.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숙성실 문 닫은 날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문고리를 묶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서웠지만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할머니가 먼저 쓰러지면 다 편해진다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서준아. 저는 손주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넌 아직 어려. 어른들 일에 책임 없어.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서준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를 안고 있었죠. 한참 뒤 서준이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떠다 줬습니다. 더 말해줄 수 있어?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더니 파일철을 가져왔죠. 이거 엄마가 숨긴 거예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영무기지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메모들이 있었죠. 메모를 펼쳤습니다. 미정이 필체였습니다. 1차 시도, 숙성실 저체온 사고 위장, 2차 플랜, 가스 누출 후 추락, 3차 플랜, 계단 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엄마가 이걸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서준이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위임장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스캔본이었습니다. 분명히 위조였습니다. 숙성실 도면도 있었습니다. 문고리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케이블 타이 사진도 첨부돼 있었죠. 서준아, 이거 할머니가 가져가도 돼? 네. 엄마한테 들키면 무서워요. 저는 서준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지만 서준이한테는 엄마니까요.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거야. 할머니는 엄마 미워하세요? 미워하지 않아. 슬플 뿐이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가 미웠다기보다 슬펐습니다. 서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아침이 됐습니다. 서준이를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미정이는 서준이가 밤에 나간 걸 몰랐습니다. 저는 만수 형한테 연락했습니다. 형, 증거 다 모았어. 진짜? 응. 이제 공개할 때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 다음 주 성묘 있잖아. 그때 친족들 다 모이지? 병수 형 기일이니까 모이겠지. 그때 얘기하려고. 만수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남아, 확실해? 응. 증거로 말할 거야. 알았어. 내가 프로젝터 준비해 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보험 서류, 메모, 도면.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배치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미정이도 눈치채지 못했죠. 서준이만 가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성묘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성묘날이 밝았습니다. 병수 기일. 3년 전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아침 8시부터 친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4명이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했죠. 미정이도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친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죠. 차를 나누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만수 형이 프로젝터를 들고 왔습니다. 친족들이 의아해했죠. 이게 뭐예요? 대성이 사촌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정이 얼굴이 굳었죠. 어머니 무슨... 앉아있어, 미정아. 끝까지 들어야 해.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지난달 15일. 숙성실 사건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친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숙성실 문 앞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제가 미정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미정이가 문을 닫는 장면.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보십시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미정이가 주머니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문고리를 묶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족들이 숨을 들이켰죠.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숙성실에 가뒀습니다. 영하 3도, 저는 2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대성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아직 끝이 아니야, 대성아.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보험사 외주 TM입니다. 미정이가 제 명의로 실손보험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보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을 확대했죠. 이 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스캔해서 붙인 겁니다. 해상도를 보십시오. 격자 좌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친족 중 한 명이 안경을 쓰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다음은 영무기지 상담 녹취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정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피보호자 의사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보험금 지급은 얼마나 걸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죠. 대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서준이가 가져온 파일처를 펼쳤습니다. 메모를 보여줬죠. 1차 시도, 2차 플랜, 3차 플랜. 미정이 필체로 적힌 계획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미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빚이 너무 많았어요. 2억 6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대성이가 주먹을 쥐었죠. 당신이 우리 엄마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준아. 저는 손주를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엄마가 문 열어달라는 할머니 소리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가자고 했어요. 서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성이가 아들을 끌어안았죠. 만수 형이 나섰습니다. 화남이 누나,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어머니, 대성이가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대성아,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법이 판단해야 해. 친족 중 연장자가 말했습니다. 화남이 말이 맞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사문서 위조입니다. 경찰이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죠. 대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대성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대성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만수 형만 남았죠. 화남아, 힘들었지? 응. 근데 해야 할 일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살아야지. 계속.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이는 사기,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대성이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엄마, 제가 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넌 최선을 다했어. 서준이가 문제였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준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저는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빚 문제는 상인회에서 도와줬습니다. 만수 형이 긴급 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줬고요. 공동 구매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적자 메뉴를 전부 정리했죠. 대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반찬 세트였죠. 멸치볶음, 김치, 젓갈을 세트로 묶어서 팔았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왔어요. 진짜? 어디서? 서울이요. 통영 반찬 찾다가 우리 가게 찾았대요. 주문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리뷰도 좋았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숙성실 문고리는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점검받았죠. 저는 가끔 숙성실 앞을 지나가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성이가 점차 회복했습니다. 다시 화러 운반일을 시작했고요. 서준이도 학교에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용기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용기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배운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 형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화남아,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응, 온라인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걱정했거든. 형 덕분이야.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며 장부를 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빚도 천천히 갚아가고 있었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득 1년 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성실 문고리 수리 의뢰. 저는 그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새 메모를 붙였습니다. 숙성실 문고리 교체 완료.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배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68배 인생.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온라인 주문 알림이었죠. 부산에서 반찬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성이와 서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제가 밥 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준이가 지은 밥, 대성이가 끓인 된장찌개.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뜨는데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대성이도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병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여보, 잘 봤죠? 내가 혼자서도 잘 견뎠어요. 사진 속 병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었죠. 차갑지만 생생한 바람. 그 바람 속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야 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반찬을 담아줘야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로 제 무고함을 증명했고 진실로 제 삶을 지켰습니다. 바람은 차가워도 저는 단단했습니다. 통영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있을 겁니다. 그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질 겁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68 이화남의 이야기. 통영 중앙시장 남해반찬 주인의 이야기.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제 맛을 찾았습니다. 바다의 맛, 소금의 맛,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맛을요.